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 반 프레스룸 라이브 최인영입니다. 유한솔입니다. 살아있는 뉴스를 더 깊게, 더 쉽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 네컷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 8일째입니다. 어제 출입 기자들 즉석 티타임 모습인데요. 비상경제 점검 회의에서는 전화번호도 주고 소통 강화 메시지로 읽힙니다. 운동권 시절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입니다. 야권은 고강도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반미주의자 공세에 본인은 미국 변호사 자격도 있다며 해명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선 후보가 여성가족부 장관. 대통령의 국민 추천제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보니 가지각색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BTS 멤버 RM과 뷰에 이어 조금 전 정국부와 지민도 건강하게 전역했습니다. 오는 21일 멤버 슈가가 소집 해제되면 드디어 완전체가 다시 모입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지난 일주일을 쭉 돌아보면서 출발합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설탕 넣고 안 넣고 총리 권한대행을 포함한 국무위원 여러분들 더 바빠졌죠 평소보다. 우리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국민들의 대리인이지 특정한 인연 때문에 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잘해주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너무 허전한데요. 화이팅이라도 외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줄 바꿔주세요. 오늘은 지금 아까 먹었지? 아니 못 네,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지금 8일째입니다. 취임 후 일주일간의 그 영상을 보셨는데요. 김밥 마라톤 회의, 비상경제 점검 회의에서는 전화번호도 주고 어제 또 티타임 기자들을 만나서 즉석 티타임을 갖기도 했어요. 참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빼고 그다음에 격이 없이 소탈을 하면서도 실용을 강조하는 네. 이 정권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그걸 통해서 함께하는 정권을 만들어서 성과로 이어지게 하겠다라는 어떤 의욕과 의도를 보여주는 네. 행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좀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서 정말 위기였던 이 나라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함께 나갈 수 있는 성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하는 모습으로 또 성과로 이어졌으면 네. 좋겠다 이런 의미지로 보셨군요. 근데 오늘 코스피 지수 보니까 2,900이 넘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좀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출발은. 예,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측면에서 경제 주체들이 이제는 투자 결정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보면 SNS에 좀 활발히 하는 모습이거든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전 대통령과 좀 다른 모습이죠. 네. 그래서 이제 SNS 자체가 사실 이제 대통령이 생각하는 걸 직접 표현하는 거고 이게 국민에게 직접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용산의 어떤 대변인 통해서 전달한다랄지 이제 간접적으로 이런 걸 나타내는 것보다는 SNS를 통해서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소통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상당히 약간은 이제 위험성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측근이랄지 누가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거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면 사실은 대통령의 뜻은 그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문제가 생겼을 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의사를 표명했을 때 사실은 그건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다. 하지만 이제 소통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SNS에 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사를 국민이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소통의 창구가 됐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어제 그리고 대통령 시계 그 해프닝도 있었어요. 어제 저희 방송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시계는 역대 대통령 시계와는 달리 못 볼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전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더니 어제 자정 무렵에 네. 이 대통령이 SNS에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오해를 바로 잡고자 한다. 여러 제안을 경청한 끝에 가성비 높은 대통령 시계 제작을 지시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꼭 필요하냐? 이 얘기는 뭐 물어보는 거죠. 예, 이것이. 그래서 이게 실제로 많은 논란도 있었고 그런데 다시 한번 이것을 점검해보자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네. 그다음에 그런 차원의 이야기에 다른 분들이 시계가 가장 좀 유용한 것 같다. 우리가 뭐 선물을 할 때나 선물을 받을 때나 이것이 가장 그래도 좀 받아도 기분이 좋고 줄 때도 생색이 나고 이런 아이템 중에 하나인 것 같다. 다른 거에 비해서는 훨씬 가성비가 높다. 이런 의견을 많이 네.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의사결정을 그러면 기존의 어떤 논란을 없애면서도 가성비 좋은 아주 뭐랄까 과거의 어떤 논란이 없는 방식을 감안해서 시계를 그럼 제작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SNS 네. 마무리에는. 이번에 이재명 정부 인사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경제 외교 차관급 인사를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장관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서가 국회에 이제 제출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15일 이내에 이제 그렇죠. 해야 되는 건데요. 이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고강도 인사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상 정가 5범입니다. 김문수 후보자는 정가 4범입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무면허 운전 등 정가 3범입니다. 대통령과 총리 모두가 정과자인 죄인 주권 정부가 새 정부의 정체성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공격을 했습니다. 약간 벼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단 뭐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잖아요. 또 이제 행정부의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의 어떤 100명 남진의 의원이 가지고 사실 이제 견제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뭐 인사청문회랄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국민에게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사청문회 자체는 국회의원 출신들은 거의 통과가 많이 됐죠. 근데 이제 국무총리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네. 역시 이제 민주당이 워낙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동의 얻는 데는 이제 문제가 없을 건데 일단은 뭐 인사청문회 자체에서 아마 지금 권성동 의원이랄지 이제 국민의힘은 아마 방향성을 이제 전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전과가 좀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제 총리, 비서실장까지 전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근데 이전에는 사실은 정치자금법이랄지 여러 가지 전과가 있으면 사실 이게 이제 공직에 취임하는데 이게 장애가 됐거든요. 더구나 이제 검증에서는 다 탈락을 했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어느 순간부터는 전과 2번, 3번 정도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 어떻게 이제 그렇게 정치의 어떠한 시류가 그렇게 변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자체는 뭐 결과적으로 따지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과가 뭐 한 4개, 5개 이렇게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랄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물고 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김민석 후보는 운동권 시절에 반미주의자로 약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미국 문화원 점검을 하면서 실형을 받았던 그런 이력 때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미국에서 비교적 다양한 공부를 했고 공교롭게도 전임 총리와 같은 학교도 다녔고 그리고 미국 헌법에 관심이 있어서 미국 변호사 또 자격도 받는 등 그렇게 됐습니다. 미국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한미 우리의 동맹 국가이자 우방이자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미국이 어떠한 민주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물은
일이었고 더 근본적으로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세계에 알리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김민석 후보자는 이게 광주 민주화 운동을 세계에 알리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보셨습니까? 그 시대로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해야지 지금 시대에서 저 행위를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나요? 과거 군사 쿠데타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광주 민주화 운동을 총칼로 탄압한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그것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던 시대의 일입니다. 뭐 어떤 일이 있었던 그런- 거예요? 이때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은? 그러니까 이제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잘 알려지지 않는 데에 미국의 어떤 뭐 후견 국가로서의 이게 있고 묵인이 있고 그 묵인 하에 권위주의 정권이 지금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좀 약간 억압하고 탄압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알리기 위해 저런 좀 약간 극단적인 방법을 쓴 것이죠. 네. 그런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 시대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그때는 학생이었다는 것을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저는 오히려 제가 학생 시절에 운동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열정, 제 열정을 좀 더 담지 못한 것이 후회될 때가 저는 있거든요. 네. 그리고 미안할 때가 있어요. 저분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방법이 뭐 어른이 돼서 저런 방법을 쓰거나 뭐 어떤 입장이 그러니까 위치가 좀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위치에 올라 있을 때 저런 방법을 썼다면 저도 저 옳지 못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학생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회 정의에 대해서 누구보다 그 뭐랄까요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에 표출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의 시각으로 저렇게 맹비난하듯이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저런 것이 우리나라의 발전에 도움으로 작용한 부분이 좀 더 크지 않았나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네, 열정이었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발전에 도움이 됐다. 또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요. 전임 총리와 같은 학교를 나왔다. 하버드 얘기죠. 미국 변호사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반미주의자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하버드 대학 그게 아니고 하버드 케네디 스쿨을 다닌 걸로 알고 네네, 있어요. 대학원.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어쨌든 이제 하버드에서 수학을 했기 네. 때문에 하버드에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아까 지금 미문화원 점거 사건은 40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 당시 이제 시대적 상황도 상당히 이제 독재 정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뭐 국무총리에 데 있어서 자질해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 왜냐하면 반미주의자라고 한다면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뭐가 있느냐. 근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또 수학을 했었고 미국에서 이제 변호사 자격증까지 땄기 때문에 뭐 지금 반미주의자로 볼 수 없고 또 이전에 또 하는 정치에 한 20년 정도 한 유랑 생활했잖아요. 네. 그 사이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국회에 입성한 뒤에도 어떤 한미 동맹에 대해서 그렇게 뭐 문제를 삼거나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반미주의자 시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합리적이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봐요. 이제 그렇지만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어떤 자질, 자격, 내각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검증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 말고 이제 전과와 관련해서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그래서 아마 그냥 전과에 있다고 그렇게 보지 않고 그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내부의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아마 국민의힘에서 인사청문회에서 문제를 많이 삼을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민석 후보자의 어떻게 그 국민의힘의 공개에 대해서 방어를 할 것인지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이제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거죠. 네. 김민석 후보자는 4선 의원의 수석 최고위원으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던 인물입니다. 특히 김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을 예고했다고 해서 좀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교체와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 세력 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입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첫 원내 사령탑을 두고서
또 뜨겁습니다. 경쟁이 아주 치열한데요. 김병기 의원 그리고 서영교 의원 2파전입니다. 어떻게 지금 김병기 의원의 그런데 아들 취업 청탁 논란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 취업 청탁 논란이 지금 새로 나온 건 아니에요. 이제 전에도 있었고 그 부분에서 이제 김병기 의원이 해명을 좀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그 녹취록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청탁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어떤 자질 자격에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면접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또 아마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지속적으로 국정원에 근무하고 싶었던 그런 열망,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지니까 아마 이게 야당 의원 자녀이기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계속 항의를 했던 걸로 보이고 네. 지금 그 녹취 내용도 보면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이게 한 언론 MBC에서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녹취 파일이 나오면서 이게 다시 좀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네. 약간의 저도 이제 의혹적인 측면이 뭐냐면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딱 눈앞에 두고 있는데 왜 이걸 특정 언론사를 통해서 이것이 보도가 됐을까? 상당히 음모론적 시각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전화 통화 내역을 보니까 녹취록을 보니까 일단 뭐 국정원 담당자가 계속적으로 문제 없고 해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아직 시험도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은 김병기 의원의 자녀를 위해서 뭐 10명, 20명 정도 뽑겠다랄지 아니면 뭐 교육기관도 어떻게 하는데 김병기 의원은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청탁 자체는 저는 맞다고 판단을 했어요. 네. 그 전에 어떤 뭐 억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냥 억울하고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그 녹취록 내용을 가지고 이 녹취록 내용은 어떻게 된 거냐. 내용을 보면 청탁을 하고 또 청탁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서 충분히 좀 해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 의원은 당시 아들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또 아들이 부당하게 탈락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한번 목소리 들어보시고 오시겠습니다. 2018년, 2025년에 두 번 차례에 걸쳐서 그것이 문제가 없다고 공식 해명했어요. 감사원에서 정식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에서 감사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럼 일단 그 두 개 무엇을 보도를 하려면 두 기관은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두 기관에 먼저 확인을 해봐야죠. 그리고 그 내용이 되기 전에 그 내용 이전에 이것이 그러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부터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원내대표가 되든 안 되든 그러니까 당락과 관계없이 이 문제는 수사를 의뢰할 겁니다. 왜냐고 하는지 제발 생각 좀 하시고 그리고 자료들 다 찾아보시고 공식 기관에서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입니다. 하지 마세요. 네, 김병기 의원 좀 화가 난 모습입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한 언론사 녹취 보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할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두 차례의 의혹 제기가 있었고 네. 그때 뭐 충분한 해명을 했고 그때의 그 해명과 관련해서 어쨌든 외부의 판단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공식 기관에서 감사도 했고 그리고 이게 기간으로 봐도요. 우리가 범죄에도 공소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충분히 지났으면 저런 문제 제기를 하려면 조금 더 신중하게 근거를 확실하게 찾아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봐요. 네. 안 그러면 이게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공작적인 어떤 행동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또 어떤 유권자의 판단이 흔들릴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유권자의 판단이 흔들리는 것이 저런 문제를 제기해서 밝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 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따져보는 게 좋겠다. 물론 저런 통화 내용이 나왔으면 그 통화 자체에 대해서는 네. 조금 부적절함과 송구함을 표시하는 게 맞겠지만 지금 아주 중요한 원내대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김병기 의원이 조금 예민해져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저런 어떤 입장 자체는 좀 냉정하게 어느 정도는 좀 인정을 해줄 필요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은 당의 박선원 의원도 이 의혹에 대해서 10년 가까이 억울함을 호소해온 네. 개인적인 이슈였다. 그런데 이 시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두 사람은 지난 주말에 여당 만찬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나란히 사진을 찍기도 했는데 처음에는 서영교 의원과 이 대통령 둘이서 사진을 찍었다가 결국 또 공정성 시비 우려 때문에 셋이 다시 찍기도 한 그런 일담이 있었다고도 들었어요. 이 대통령 이 자리에서 뭐 덕담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뭐 원내대표가 반드시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가 이제 오해가 되거나 이게 어떤 자기의 홍보 수단으로 이제 쓰이면 본인이 뭐 한쪽을 좀 이렇게 지원하는 듯한 이런 걸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바로잡기 위해서 김병기 의원에게도 이제 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사진도 마찬가지로 한 명이 이제 좀 먼저 찍었는데 이게 오해를 살 수 있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같이 또 찍은 것인데 저거는요 이게 스타일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뭐 두 분 서영교 의원님이나 김병기 의원님을 아는데 네. 한 분은 좀 더 적극적이에요. 한 분은 조금 뭐랄까 관료 출신 뭐 그리고 국정원 스타일이 출신이어서 다르시군요. 그래서, 예, 달아서 그런데 네. 그런지 뭐 이렇게 먼저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는 또 스타일이 좀 못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발생한 해프닝이 아닌가. 만약에 서영교 의원님처럼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스타일이었다면 김병기 의원도 따로 둘이 사진을 찍었겠죠. 그리고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거부하지도 않았겠죠. 그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이게 지금 두 분 다 사실은 친명계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더 어느 명심이 어딘가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대통령의 의중인지는 확인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둘 다 친한 사이인데 그런 거를 확인해 주면 한쪽에 득이 되거나 피해가 되잖아요. 그런 거를 피하고 싶은 게 대통령의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후보께서는 대통령과의 친소로 이것을 선거를 치르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들의 진짜 역량과 비전으로 이 당 동료 의원들에게 어필하고 보여주고 인정받고 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면 어떠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원내대표는 당내 주도권 그리고 향후 국정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 이 정치권 관심이 좀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3일의 경선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